안녕하세요. 엄마표 영어 파이널 에디션입니다. 영어 학습의 순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영어 학습의 시작과 끝은 한영사전을 통한 단어 암기와 또 해설식 문법 학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10년이 넘게 공부하고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어찌 보면 벙어리 영어 교육에 많은 국민들이 염증을 느끼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똑같은 교육 방식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백방으로 노력을 했고요. 그 결과로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 학습이 승기를 잡은 것 같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 교육은 언어 활동의 4가지 영역인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중심의 교육을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 모든 활동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각각 순서로 정해서 하는 것이 좋을까요? 마치 모국어를 배울 때처럼요. 아이들은 2년여 동안 소리를 받아들이고 옹알이와 약간의 단어를 흉내내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리고 점차 간단한 의사 표현을 하면서 책을 읽고 또 쓰게 되는 거죠.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영어를 많이 들으면 조금씩 따라 말하고 또 읽는 것도 수월하게 읽어 나가더라고요. 읽는 것이 말하기로 옮겨져서 조금 더 다양한 단어들을 섞어서 말하게 되기도 하고요. 쓰는 것은 듣고 읽는 것을 모방하는 경향이 있는데 쓴 것을 말하라고 하면 훨씬 더 조리 있게 말을 합니다. 아이들의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능력은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순서를 정하라고 한다면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이 순서로 제시를 합니다. 순서를 제시하는 이유는 뭔가를 시작할 때 시작과 끝의 순서를 알고 있다면, 그런 순서가 있다면 우리에게 그것이 쉽고 이제 단순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우선 듣기와 읽기가 먼저라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실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이에게 듣도 보도 못한 남미의 희귀한 언어로 말하고 쓰라고 10년간을 말해보세요. 아이가 말하고 쓰나. 그럼 듣고 본 언어로 말하고 쓰라고 하면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확보되어야 하겠지만 결국은 말하고 씁니다. 그러니까 듣기와 읽기가 먼저겠죠. 그렇다면 듣기와 읽기 중에 무엇이 먼저 오면 좋을까요? 듣기를 열심히 한 아이들은 차차 말도 하게 되고 어머니가 책을 많이 읽어주시면 점차 책도 읽게 되고 쓰기를 지도해 주시면 쓰기도 곧잘 하게 되거든요. 읽기를 열심히 한 아이들은 어떨까요? 어머니가 금방 와닿는 이야기를 하면 학력고사를 치른 세대들 중에는 읽기를 굉장히 잘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타임즈나 뉴스위크를 줄줄 읽어 내려갔던 분들요. 그분들이 대학교에서 듣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AFKN이나 영어 회화에 관련된 교재를 사서 참 열심히들 공부하셨는데요. 결과가 어떻던가요? 듣기 잘하게 되던가요? 말하기는요? 그렇다고 쓰기를 잘하게 되셨나요? 더러 잘하게 된 분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머니 근처에, 어머니 주변에 그렇게 해서 영어 잘하게 된 분이 많이 있나요? 듣기가 읽기보다 먼저인 것 같습니다. 듣기를 먼저 하고 읽기도 하면서 읽기도 먼저 하면서 영어를 계속해서 빨아들이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약간의 시차를 두고 말하기와 쓰기를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주장하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죠. 제키 신 씨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효과적인 외국어 학습 순서가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김경아 씨는 우리 아이 영어 교육 로드맵에서 로드맵상에 듣기 다음으로 파닉스와 사이트 워드를 위치시킵니다. 파닉스와 사이트 워드가 핵심적인 읽기 활동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읽기가 듣기 다음에 이어지는 활동이라고 이해됩니다. 김미영 씨 같은 경우는 영어가 모국어를 배우는 과정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와 같은 순서로 진행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듣기 다음에 읽기를 놓고 읽기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그 이후로 추상적인 단어와 다양한 영어 표현을 알기 위해서는 읽기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잠수내는 좀 독특하네요. 저자 이신혜 씨는 흘려듣기를 한 뒤에 집중 듣기 할 것을 제시하는데요. 흘려듣기는 듣기만 하는 것이고 집중 듣기는 귀로 들으면서 눈으로 책에 있는 글자를 매치시키는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읽기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제가 이야기로는 집중 듣기를 하는 시점이 읽기를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영어 읽기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조기 영어 리딩타운처럼 하라 송순호 씨죠. 이분은 읽기를 워낙 중요시해서 읽기 활동을 듣기 활동 앞에 위치시켜서 영어 학습이 읽기, 말하기, 듣기, 쓰기 순서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순서를 위반하면 영어 학습이 뒤엉켜서 나중에는 미로에 빠진 것처럼 헤매게 되고 또 그 속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렵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제 우리 아이를 두는 부모들에게는 이제 다소간 좀 무서운 표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검토된 단행본 저자들은 한국의 상황이 미국의 상황과 달리 이제 말할 기회가 많지 않다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순서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듣기가 먼저 와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제 저자들이 모국어 습득이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다수의 저자들과 달리 송순호 씨가 조금 다른 순서인 읽기, 말하기, 듣기, 쓰기 순서를 제시하고 있어요. 송순호 씨가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쳤던 주된 장소가 미국이었던 점, 즉 영어로 듣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는 장소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자들은 듣기 다음에 읽기를 위치시키는데요. 모국어 습득 순서는 듣기 다음에 말하기가 오는데 왜 읽기를 위치시킬까요? 저자들은 한국에선 영어로 상호작용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를 합니다. 정량수 교수는 비고츠키의 사회문화 이론이 영어 학습에 있어서 의미하는 바는 영어 학습자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구성원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근접 발달 영역을 구축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잠재 발달 영역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영어로 상호작용을 해야 영어 실력이 는다는 건데요. 그걸 할 수 없는 우리 한국 아이들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인위적인 환경을 만들거나 그 환경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필요한 거고요. 한국의 단행본 저자들은 읽기로 이 상호작용하는 환경을 대체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읽기 다음에 오는 활동인 말하기와 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한 후에 이 상호작용하는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말하기와 쓰기의 순서는 뭐가 앞이고 또 뭐는 뒤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듣고 읽은 뒤에는 말하기와 쓰기 학습을 함께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단행본 저자들도 말하기와 쓰기의 순서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리 있게 말하는 것과 논리적으로 쓰는 것은 비슷한 면이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는 아이가 자신의 의사를 조리 있게 말하는 것보단 우선 어떻게라도 영어를 말했으면 하실 건데요. 저는 욕심을 한 가지 더 내고 있어요. 아이가 엉망이라도 좋으니까 우선 글이라는 것을 쓰기를 바라고 있어요. 떠벌이로 이제 말을 하고 엉망으로라도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 점차 느는 게 언어니까요. 많은 어머니들이 떠벌이에는 관심을 가지면서도 글쓰기에는 관심이 부족한데 이제 글쓰기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쓰기와 관련해서는 쓰기 동영상 부분에서 더 많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에서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칠 때 말하기 앞에 읽기를 위치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봅니다. 특히 상호작용에 대해서요. 정량수 교수의 말은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상호작용, 다시 말해서 대화를 통해
언어를 학습해 나가야 한다는 것인데요. 영어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시간이나 빈도를 가지고 한국의 환경과 또 미국이나 기타 영어권 국가들의 환경과 비교할 때 아이들이 잠재 발달 영역은 고사하고 근접 발달 영역을 발달시키기도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어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별도로 마련해 주거나 그런 상호작용을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 거죠. 원어민 학원은 영어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몇 시간이나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되게 하루에 1시간 안팎이 아닐까 싶은데 1시간 원어민 학원 수업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했다고 치면 그 뒤에는요. 어디에서 누구하고 또 무엇을 가지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1시간 원어민 학원에 큰 기대를 걸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어민 학원에 대한 비판은 제가 참고 문헌에 적은 책들이 하고 있으니까 이만하도록 할게요. 또 다른 영어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법은 집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정찬용 씨가 쓴 영어 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 라는 책의 부교재로 딸린 오디오 테이프가 있어요. 그 테이프에는 아이들끼리 집에서 영어를 쓰자고 약속을 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대화가 나옵니다. 어머니가 실천하시긴 다소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해외에서 오래 생활을 한 한국인 부부가 있어서 아이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별도로 시키는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열성적으로 하다가 시간이 지나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아이들이 집에서 자꾸 영어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아이들은 초등학교 3학년, 1학년, 그리고 유치원생이었거든요. 한국어를 잊을까 걱정이 되는 아이 아빠는 저녁 식사 시간만이라도 한국어를 쓰라고 했는데 제 추측으로는 아이들이 아마 한국어를 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사회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집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를 때 아이들은 사회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모국어가 한국어인 한국인 부부의 아이들임에도 한국어를 가르치기에는 좀 쉽지가 않은 거죠. 한국어가 사용되는 사회에서 어머니와 아버님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데 집에서 아이들이 영어를 사용하기를 기대하는 건 대단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상호작용을 대체할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요. 뭘까요? 책을 읽히는 것이 정답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것이 또 단행본 저자들이 듣기 다음에 말하기 대신 읽기를 위치시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책을 읽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기에 책을 읽히면 된다는 거죠. 여기서 다 말씀드리면 다음 동영상부터 또 할 얘기가 없어질 테니까 읽기 부분에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 감사합니다.